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인데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 대표를 겨냥한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가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 질의를 벌였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참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법리 검토에 나섰습니다. 세계 3대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파산 신청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채권자 100만 명을 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우리 경제에 미칠 파장은 어디까지고 어떤 대책이 필요한지 잠시 뒤 쇼미더경제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가운데 전체 응시생은 지난해와 비슷한 50만여 명이고 졸업생 비율은 26년 만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일 영아권에 입시한 판은 없겠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보여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수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열겠습니다. 소방노조의 고발에 따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경찰 특수본 수사에서 일단 피의자로 전환되면서 경찰의 윗선 수사가 본격화될지 아니면 멈출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공항으로 돌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마중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만나 악수를 청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이 장관의 거취 문제를 둘러싸고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죠. 관련 내용 잠시 뒤에 정가 브리핑에서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오후에 발생한 사고 소식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대구에 있는 가스 충전소가 폭발했습니다. 불이 확산하지는 않아 상황은 20여 분 만에 종료가 됐는데요. 폭발에 이어진 불로 8명이 화상을 입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합니다. 송태엽 기자. 네, 전국구입니다. 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폭발이 발생한 지 1시간 반쯤 지났고요. 현재 현장의 화재는 모두 진압이 된 상태입니다. 오늘 오후 5시 30분쯤 대구시 서구 중미동 LPG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충전 중이던 택시기사 등 8명이 부상을 당했는데요. 소방당국은 6명이 화상, 그리고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분이 1명, 그리고 1명은 연기 흡입으로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제보 화면을 보시면 폭발의 위력이 상당히 컸는데요. 당시 충전소에는 택시 등 대여섯 대의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인력 60여 명과 소방차 28대를 동원해 긴급 진화에 나서 일단 20여 분 만에 화재는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이 충전소 뒤편 용기 저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2차 폭발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요. 오늘 오후 5시 30분쯤 대구시 서구 중미동 LPG 가스 충전소에서 가스가 폭발하면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충전 중이던 택시기사 등 8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중상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데요. 당시 충전소에는 택시 등 대여섯 대의 차량이 충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은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진압인력 60여 명과 소방차 28대를 동원해 긴급 진화에 나서 일단 20여 분 만에 화재는 완전히 진압했습니다. 소방당국은 폭발이 충전소 뒤편 용기 저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2차 폭발 위험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국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을 증인으로 불러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임재 전 서장은 고인과 유족께 죄송하다면서도 참사 이전은 물론 직후에도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박기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행안위 현안 질의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오후 4시 반쯤부터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잠시 저녁 식사를 위해 정회했는데요. 특히 이번엔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이었던 유미진 총경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이 전 서장의 늑장 대처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서장은 고인과 유족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처음으로 입을 뗐습니다. 그러면서도 밤 10시쯤 112 상황실장으로부터 특별한 상황이 없다고 보고받았고 참사
참사 발생에 대해선 당일 밤 11시까지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사가 일어나고 40분 동안 어떤 보고를 받았고 어떤 지휘를 하셨는지, 그리고 서울청이나 상부에는 어떤 보고를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말씀으로도 부족하겠지만 고인분들과 우리 육분들께 진심으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날 밤 제가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 단 한 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것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112 상황실에 있어야 했던 류미진 총경에 대해서도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참사 4시간 전부터 112 신고가 잇따른 데 대해선 보고를 받지 못했다며 류 총경 역시 몰랐다로 일관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겠습니다. 사고 당일 밤 8시 37분과 9시 1분에 112 상황실에서 서울 소방본부에 야 이거 위험하다. 소방하고 우리 공동 대응하자. 2번이나 상황실에서 연락이 갔는데 그 당시 아무리 상황실에 없다고 하더라도 유미진 증인은 자기 집무실에서 이 보고 못 받았습니까? 네, 저는 보고를 받지 못 못했습니다. 받았어요? 네, 받지 못했습니다. 이 전 서장은 또 참사 전에 대비할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할로윈에 앞서 용산경찰서 직원을 통해 서울경찰청에 2차례 기동대 투입을 요구했지만 당일 집회 시위 일정이 많다는 이유로 거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놓고 여야 간의 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여야는 이태원 참사 관련 국정조사를 두고 오늘도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먼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안 처리를 위해 김진표 의장의 국정조사위원회 구성 절차에 속도를 내달라고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사가 먼저라는 입장인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YTN 취재진과 만나 국정조사를 할 시기가 아니라는 의견이 압도적이라고 거듭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아직 시간이 있다며 추가 검토 가능성을 남겨뒀습니다. 여기에 덩달아 여야 공방도 격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 법적 대응을 예고했고 민주당은 참사 이후 재난안전대책 수립 TF 단장으로 이상민 장관이 임명된 데 대해 유족을 우롱하는 행위라고 꼬집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박견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이 재난안전관리부처의 수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본격적으로 수사할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 장관은 앞서 소방노조 고발에 따라 곧바로 피의자로 전환됐는데 경찰은 이 장관에게 참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정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방노조가 지난 14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자동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지금까지 특수본에 입건된 피의자는 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다만 이상민 장관은 경찰 수사를 토대로 실제 혐의점이 포착된 게 아니라 고발장 접수로 형식적으로 입건된 건데 특수본은 이 장관이 참사와 관련해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책임과 주의 의무가 있는지 법리를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수사에 필요한 절차는 모두 진행할 거라며 강제 수사 여지도 남겼습니다. 앞서 특수본이 행안부 공무원들을 잇따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만큼 사실관계와 법리 검토를 마치면 수사를 본격화할지도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또 최재현 용산구 보건소장이 참사 당일 행적을 허위로 기재했다는 의혹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현장 응급의료를 지휘할 책임이 있는 최 소장이 참사 당시 현장을 벗어나 있었으면서 정작 보고문서엔 계속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썼다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 용산경찰서 경비과장과 112 상황실 관계자 등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참사 당일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집회 현장에 같이 있었던 용산서 경비과장을 대상으로는 이 전 서장의 행적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으려는 거로 보입니다. 특수본은 또 인터넷 매체가 유족의 동의 없이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건은 서울경찰청 반부패 수사대가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서 공항에 마중 나온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는 말을 건넸습니다.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 경질될 거라는 관측이 있는가 하면 대통령의 신뢰가 여전하다는 상반된 해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김경수 기자 보도합니다. 순방 일정을 마치고 비행기에서 내리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가장 먼저 맞이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장관과 악수하며 고생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1일 순방길에 오를 땐 환송 나온 이 장관 어깨를 툭툭 치기도 했습니다. 이 장면들을 두고 정치권에선 엇갈린 해석이 나옵니다. 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로 사퇴 압박을 받는 이 장관 신임에 무게를 실었다는 분석과 함께 연말 개각 때 이 장관이 경질될 거란 전망이 동시에 나오는 겁니다. 민주당은 유가족을 우롱하고 있다면서 이상민 장관을 더 매섭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 될 이상민 장관이 재난대책 수립 TF 단장까지 맡았다고 합니다. 국민과 끝까지 한번 싸워보겠다 이런 태도로 읽혀집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상민 장관 문책론이 다소 잦아드는 분위기입니다. 대신 유족 동의 없는 희생자 명단 공개 등을 집중 비판하며 대대적인 반격에 나서고 있습니다. 가족을 잃고 고통에 빠져 있는 분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선동할 목적으로 이것은 반인권적이고 비열한 폭력입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이 장관이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본부가 이 장관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검토하고 나선 가운데 이 장관의 거취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4박 6일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우리 외교에 중요 이정표를 세웠다고 자평했지만 야당은 언론 탄압으로 시작해 빈손으로 돌아온 순방이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서경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인도네시아 발리까지 이어진 윤석열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일정이 끝났습니다. 대통령실은 아세안 정상회의와 G20 참석을 통한 독자적 인도태평양 전략과 한 아세안 연대 구상 발표를 성과로 꼽았습니다. 또 한미일 한일 연쇄회담을 통한 대북 공조 강화와 포괄적 성명 채택,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 교류 추진 출발점을 마련한 점도 치켜 세웠습니다. 이번 순방을 통해서 우리 외교에 중요한 이정표가 세워졌다고 자평합니다. 이번 순방 성과를 잘 이행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한일 한중 양자회담에 대해선 더 구체적인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지만 한일 정상 사이 강제징용 문제를 속히 매듭짓자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전했습니다. 한중 정상이 대북 문제를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는 평가에도 우리가 북한을 설득하면 중국이 전폭 지지하겠다는 긍정 메시지로 읽었다고 답했습니다. 정부의 외교가 미국 일변도라는 말엔 동의하기 어렵다며 중국과의 외교적 공간이 충분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당에서는 전례 없이 숨가쁘게 일정을 소화한 윤 대통령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표했습니다. 오로지 국익과 국민을 위함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와 외교의 성과가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특정 언론사 취재 배제 문제를 지적하는 동시에 빈손 순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특정 언론만 상대하는 노골적 언론 차별, 언론 줄세기에 나섰습니다. 국익을 위해 이번만은 성과를 내놓기를 바랬지만 돌아온 순방 성적표는 너무나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순방의 명과 암을 놓고 여러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네덜란드, 스페인 정상회담을 열며 국내에서도 외교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번 수사가 시작된 이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조사를 받는 건 처음인데요. 서 전 차장을 시작으로 윗선 조사가 본격화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보도에 김다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가 검찰에 불려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당시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고인의 자진 월북 변론을 정하고 이와 배치되는 정보를 삭제하도록 정부 기관에 지시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습니다. 검찰은 서 전 차장을 상대로 북한군 피격 이후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는 거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특히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의 사망 다음 날 안보실이 개최한 관계장관회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시 회의에서는 보안 유지가 강조됐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회의 이후 국방부는 군사정보체계에서 관련 군사기밀 60건을 삭제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군사정보 삭제 지시 혐의를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지난달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과 나란히 구속됐지만 지금은 모두 풀려났습니다. 법원이 더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서 전 장관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기 때문인데 신병 확보와 함께 이들을 재판에 넘긴 뒤 윗선 조사를 이어가려던 수사 계획엔 차질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그저 기소를 서두를 이유가 사라진 것일 뿐이란 입장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게 불가능해진 만큼 당장 급하게 처분할 필요가 없어졌다며 감사원에서 넘어온 자료도 추가로 살펴보며 필요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주석 전 차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기로 윗선 수사의 속도가 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도 불러 조사할 방침입니다. 서훈 전 실장은 이른바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으로도 고발된 상태인데 관련 수사는 지난달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사 이후 큰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과 유착해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피의자 조사를 벌인 지 하루 만인데 정 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 대표를 겨냥한 대장동 윗선 수사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검찰이 정진상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뇌물, 부정처사 후술회,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지난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당사, 국회 사무실 등에 대해 이뤄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혐의와 같습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민간업자들이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의 시행, 시공권을 줘 개발 수익 210억 원을 안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지난 2013년부터 재작년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대장동 일당에게서 각종 청탁을 받고 6차례에 걸쳐 뇌물 1억 4천만 원을 챙긴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개발 사업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개발이익 일부인 428억 원을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나눠받기로 약속한 혐의 역시 영장에 적시됐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장시간 진행된 피의자 조사 하루 만에 이뤄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정 실장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유 전 본부장과의 대질신문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검찰은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그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이 있다는 건데 검찰 관계자는 앞서 충분하고 다양한 인적, 물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정 실장 측은 진실 하나만을 믿고 있다며 제기된 혐의 무엇 하나 증거는 없고 추가 조사가 있으면 당당하고 떳떳하게 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는 이번 주 금요일 오후 2시 진행됩니다. 앞서 법원이 한 차례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가운데 정 실장의 신병 확보 여부가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된 이재명 대표를 겨누는 검찰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YTN 김예린입니다. 첫 뉴스로 대구의 가스 충전소 폭발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지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대구 중리동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은 폭발 사고가 모두 종료된 상황입니다. 불도 모두 꺼져 있는데요. 제 옆으로 보이는 이곳이 폭발 사고가 있었던 가스 충전소입니다. 사고가 났던 거는 2시간쯤 전인 오후 5시 반쯤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처럼 폭발 충격으로 가스 충전기가 모두 부서진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아래쪽을 좀 보시면 바닥에 유리 조각이 모두 깨져 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충전을 하고 있던 자동차에서 부서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주변을 보시면 사고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시청자분들께서 저희 YTN으로 제보해 주신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 폭발 충격이 상당히 컸다는 것을 한눈에도 알 수 있습니다. 폭발과 이어진 화염으로 충전 중이던 택시기사 등 8명이 다쳤습니다. 모두 의식이 있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부분은 화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또 일부는 단순 연기 흡입으로 병원으로 옮겨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이후 소방당국은 11분 만에 대응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어서 장비 20여 대와 인력 60여 명을 동원해 20여 분 만에 화재 진화를 모두 마쳤습니다. 소방당국은 충전소 뒤편 용기 저장소에서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추가 폭발이 이어질 가능성은 없는지 점검을 하고 있는데요. 점검을 모두 마쳐야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중리동 가스 폭발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가 브리핑에서 김준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국회에서는 다시 이태원 참사 현안 질의가 진행이 지금 이제 잠깐 뭐 휴정 상태입니다만은 이제 저녁에도 계속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총경도 나왔어요. 예,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의 상황관리관이었죠. 참사 이후에는 일단 이제 공식석상에 처음으로 나온 셈이죠. 예, 뭐 그 전에는 이제 수사 중이라서 이제 그때 국회에 참석하지 못하겠다 이제 얘기했고 오늘 이제 처음 나왔습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이제 당시에 이 상황의 심각성에 대해서 언제 알았고 어떻게 조치를 했고 이런 것들이 이제 국회의원들이 질의를 했고 답변을 했는데 눈에 띄는 게 한 2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참사가 벌어진 거는 10시 15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내가 지금 이임재 용산서장이 참사를 보고받은 거는 11시쯤이었다. 그러니까 그 이제 뭐 느긋하게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차량으로 좀 뭐 또 이렇게 차량을 고집하다가 오래 걸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단순히 그 인파를 통제하기 위해서 그때는 그렇게 알고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좀 책임이 없다라는 식으로 하나 얘기를 했고 또 하나는 서울청 기동대에 2차례 기동대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둘 다 거절당했다. 요 부분이 죄송합니다. 요 부분이 좀 눈에 띄었어요. 결국은 이거는 보고도 늦게 받았기 때문에 나는 책임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어쨌든 서울청에 요청을 했는데 이것도 안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나한테 책임이 없다. 그래서 좀 책임을 좀 떠넘기기 아니면 뭐 이제 책임 회피 이런 것들이 좀 답변에서 많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이제 참사 직후에 현장 대응의 이제 책임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이제 궁금한 점이 많았는데요. 오늘 이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나와서 이제 증언하는 내용을 보면은 어떤 사태의 심각성을 난 제대로 몰랐다. 제때 브리핑을 보고를 나는 제대로 듣지를 못했다. 이 두 사람 다 좀 그 점에서는 좀 공통점이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용산 경찰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았습니까, 정황상? 예. 네, 이 부분이 제대로 좀 해소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거를 보면서도 정말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정말로 1도 파악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까. 만약에 보고가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아마 여러 루트로 이를테면 경찰들끼리 무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로 좀 상황이 긴박한 것들이 좀 알려졌을 텐데 만약에 하나 사람이 죽었다라는 거가 11시에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네. 너무 느긋하게 행동한 것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도착을 해서도 용산경찰서 이태원 지구대 파출소 지구대 옥상에 가가지고 조금 조망하듯이 근데 참사 현장은 보이지도 않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바라본 것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굉장히 안이하게 대응을 했다 이런 것들은 좀 피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법리적인 부분은 어쨌든 좀 더 이제 들여다봐야 될 것 같고 전체적인 기조는 조금 각자 도생으로 지금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좀 법적 처벌을 피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답변이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습니다.
일단 그 형사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경찰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사자들은 일단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처벌을 면할까 이런 것도 좀 염두에 두고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21일에 이제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본에 출석을 한다는데 사실상 뭐 지금 류미진 총경이나 상황관리관 당시 그리고 이임재 서장 같은 경우에는 경찰로서의 경력은 이제 끝이 났다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본다라면 이제 형사처벌을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본인의 인생이 달린 문제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쨌든 정말로 언제 정말 정확하게 보고가 됐는지 만약에 11시에 보고가 됐다면 그것도 이상한 거예요. 왜 45분이나 뒤늦게 서장한테 그 당시에 참사가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 보고 체계, 그 보고를 한 사람들 뭐 이런 것까지 다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지금 그 이번 참사의 책임을 놓고 이렇게 현장 대응 인력이나 현장 책임자뿐만이 아니고 사실 이제 책임의 범위를 이제 묻자면 좀 더 확장할 수도 있는 건데요. 일단 경찰 수사는 이른바 이제 꼬리 자르기 아니냐 뭐 이런 그 논란도 계속 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 이번 참사의 책임을 두고 과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책임은 없는가? 그러니까 경찰 수사에서는 일단 피의자로 전환이 되긴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좀 약간 형식적인 전환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 특수본이 조금 이제 법리 검토를 한다.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좀 떠밀려서 한 측면이 있습니다. 여론에 좀 떠밀려서 가는 감이 있다. 예, 그러니까 밑에 직원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다. 꼬리 자르기다. 네. 그러면은 도대체 윗선에서는 뭐와 지휘 책임한 사람은 누가 있느냐 이러고 그리고 또 하나는 소방노조에서 아예 이제 고발까지 한 상황이잖아요. 직무유기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상으로.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아예 외면하기는 힘들다 이런 여론이 있었던 것 같고 오늘 이제 특수본에서 한 얘기는 이제 경찰 지휘뿐만이 아니라 재난 예방 수습에 직접적으로 행안부 장관이 책임이 있는지 그래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전 단계로 지금 어제 그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장 기타 재난 관련 행안부의 직원들을 소환을 해가지고 좀 조사를 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이제 다 같이 좀 들여다본다라는 건데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직접적으로 이게 이를테면은 직무유기나 장관에게까지 직무유기나 이런 과실치사상이 조금 적용된 사례는 흔치는 않거든요. 이 부분이. 네. 그래서 그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이제 피의자로 전환이 됐다는 얘기 자체는 고발이 들어왔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전환이 된 것이고 그것만으로는 뭐 어느 정도 의지를 갖고 수사를 본격화할 의지가 있는지는 뭐 직접적으로 이제 가늠해 볼 길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더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을 좀 봐야 되겠군요. 일단 지금 그 특수본 경찰 특수본의 입장은 이거를 공수처에 넘긴다라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에 한해서는. 근데 예. 공수처에서는 60일 동안 이거를 검토를 해가지고 60일 안에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럼 그 기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본다라는 건데 공수처가 이거를 받을지. 그럼 공수처는 그럼 이상민 장관만 이거를 수사하는 것도 좀 이상해요. 왜냐하면 이게 다 보고 체계가 연결이 돼 있으면은 경찰하고 또 이 특수본하고 또 협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수처의 결정도 봐야 되고. 지금 특수본이 이 부분에 있어서 정말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그렇게 판단을 하는지 그것도 앞으로 좀 지켜볼 상황인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공수처가 안 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경찰에 오는 거죠. 다시 경찰로 이제 공이 예. 돌아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경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고심을 하게 될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좀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겠군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법적으로는 사무규칙에 보면 공수처 사무규칙에 보면은 60일 이내에 회신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거를 받을지 안 받을지. 그래서 60일을 꽉 채울지 아니면 뭐 한 달 만에 이제 그거를 결정을 할지 여부도 봐야 돼서 전체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긴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형사적인 책임 외에도 사실 정치적인 책임도 있습니다. 이상민 장관의 이제 거취 문제를 놓고 계속 좀 논란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공항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보면 이제 악수를 청하면서 수고 많이 했다, 고생 많이 했다 이렇게 격려를 했다고 하죠. 자, 이걸 놓고 이게 과연 이제 유임의 뜻이 담긴 것이냐 아니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죠. 유임의 뜻이. 그러니까 지금 오늘 공항에 오전 6시 50분 정도에 지금 성남공항에 이제 대통령이 도착을 했잖아요. 예. 거기에 나간 사람이 당에서는 정진석 비대위원장하고 주호영 원내대표 그리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그리고 이진복 정무수석 그리고 정부에서는 조현동 외교부 1차관 그리고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나갔어요. 예. 자, 뭐 나머지는 그렇다라고 했는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그럼 굳이 여기 나가야 될 이유가 있느냐?
나갈 필요는 없다. 예, 다른 장관들도 아무도 안 나왔고 예. 그럼 총리도 아니고 한덕수 총리도 아니고 근데 예. 나갈 때도 이 멤버가 환송을 했고 예. 지금 이 멤버가 그대로 왔거든요. 네. 그리고 가장 먼저 이상민 행안부 장관한테 고생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머지한테는 수고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같은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아, 다른 단어였군요. 다른 단어였어요. 고생 많았다라는 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야당 공격받느라고 고생 많았다. 이렇게 이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실의 기조도 그렇고 선수습 후 문책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은 경찰 특수본 수사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그대로 가져가면서 그 이후에 수사 결과를 보고 책임을 묻겠다라는 기조로 좀 가는 걸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상민 장관이 좀 문제가 있다. 뭐 문책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가 좀 쏙 들어가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여당 내 기류하고도 좀 연결해서 종합적으로 좀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은 연내 개각 가능성도 있다는 그 일부 관측도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유임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이 연말쯤 돼갖고 좀 상황이 달라질 여지도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모로 뭐 이제 여러 개각 얘기가 나오고는 있어요. 그게 누가 될지는 아직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지금 대통령실의 기류는 이렇게 여론에 떠밀려서 특히 야당에 떠밀려 가지고 내가 장관을 바꾸지는 않겠다. 네. 뭐 이런 기류인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본다면은 과거에 이제 참사 사례도 보면은 예를 들면은 세월호 때는 이주영 해수부 장관이 7개월 만에 사고 7개월 만에 이제 어느 정도 수습을 하고 경질이 된 사례도 있고 성수대교 같은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이영덕 국무총리가 사고 난 뒤 연말에 10월에 났는데 12월에 이제 2달 뒤에 교체가 됐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조금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동남아 순방 성과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일단 그 정상회담이 뭐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만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은 그 회담 자체는 뭐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내용적 측면을 보고는 뭐 이 외교라는 게 여러 가지 입장에 따라서 해석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역시 여야의 그 평가가 상당히 좀 상반된 평가가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좀 이게 정치적 레토릭 수사는 좀 빼고 볼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뭐 동맥 경화를 뚫었다. 그래서 무너진 한미 동맹을 다시 뭐 복원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고 뭐 민주당에서는 빈손 외교다, 굴욕 외교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그동안 한미 동맹이 무너졌다라고 볼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빈손이라고 보기도 힘들다라고 한다라면은 조금 이제 좀 냉정하게 평가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미일이 포괄적 이제 협력을 경제 안보에서 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조금 이번에 눈에 띄는 건데 양이 있으면 의미 있거든요. 네. 그만큼 중국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 멀어지고 좀 껄끄러운 관계가 됐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볼 여지가 있는데 이거는 외교는 사실은 요 바로 앞에서 회담에서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여파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도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성적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번 그 해외 순방에서는 정작 그 외교 일정, 그 회담 자체보다도 좀 다른 측면인데요. 취재 기자들 뭐 전용기 탑승 문제부터 해서 이 공동 취재단의 이제 취재를 허용하느냐 문제까지 여러 가지 하여튼 그 이 취재와 관련된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이 이제 외교하러 한번 나갈 때마다 외교 문제보다 다른 문제로 좀 주목을 받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 뉴욕에 가서도 지금 이제 욕설, 뭐 비속어 파문 이런 것들이 있어서 다른 거 다 묻혀버렸잖아요. 이번에도 사실 이렇게 언론하고 좀 불편하게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전략적으로 맞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뭐 MBC 전용기 배제 이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전속 취재라는 이름으로 비공개로 하고 그다음에 언론 브리핑도 안 하고 질의응답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이제 소위 말해서 받아 쓰라는 거냐, 그럼 우리가 주는 대로 쓰라는 거냐. 이거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국도 뭐 일본도 다 나와서 질의응답을 하든지 뭐 이런 설명을 하든지 그랬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빠졌다라고 한다라면은 언론 자유에 대해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도 논란이 될 것 같고 특히 이제 전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그 프놈펜에서 발리로 이동하는 그 비행기에 있잖아요. 보통 여기에서 질의응답을 하거나 브리핑을 해가지고 성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세금을 써가면서 전용기를 띄우는 이유였거든요. 그런데 기자 2명만 사적 대화를 하겠다고 기자 2명만 뭐 한 5분, 10분도 아니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하고 나머지 기자들은 다 배제를 한다? 그러면은
나머지 기자들이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이건 굉장히 상식적인 거거든요. 네. 이거 대통령실 뭐 홍보수석이나 이런 분들이 모르지 않으니까 기자 생활을 해봤으면은. 그래서 언론 전체를 좀 껄끄럽게 만들고 적으로 돌리는 이런 거 아마추어적인 행동을 왜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오기의 정치를 하는 거 아니냐 좀 굉장히 우려됩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해외 순방이 종종 있을 것이고 이런 일이 이제 앞으로 이제 되풀이되는 건 아닌지 좀 이렇게 역시 이제 우려되는 지점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이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사그라들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이 해외 순방 기간 동안에 이제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놓고도 이런저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만 일단 그 일정 자체가 이제 비공개 일정으로 해서 역시 이제 이른바 전형 취재, 전속 취재라고 하죠. 이 편집된 영상, 사진만 이제 제공하는 형태로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방문 일정을 놓고 이 야당 의원이 얘기를 한 그 발언이 좀 문제가 또 됐습니다. 여야 간에 이제 정적 공방이 됐죠. 김 여사가 의료 취약계층, 심장병 어린이를 이제 만나는 일정을 이른바 빈곤 포르노라고 장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만, 자, 여야 공방이 상당히 좀 격화가 됐습니다. 이를 놓고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윤리위원회 제소하고 뭐 기타 등등의 지금 뭐 긴장 관계에 있는데. 그러니까 역지사지인 것 같아요. 뭐 장경태 의원은 이게 이제 실제 있는 단어다라는 거고 그게 맞습니다.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구호단체들이 가장 불쌍한 아이들 아니면 연출을 해가지고 최대한 돈을 이제 많이 받아내는 이런 행태들의 과거에 이제 그렇게 비판하면서 나온 거고 이 포르노라는 단어가 이렇게 선정적이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이는데 예를 들면 푸드 포르노 뭐 이런 단어도 있거든요. 먹방을 막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이미 1980년대에 이미 영국에서 나온 그런 단어들입니다. 다만 이거를 썼을 때 그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썼을 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여파가 있을지 장경태 의원이 몰랐을까요? 그러니까 역지사지로 쉽게 얘기하면은 문재인 정부 때 국민의힘에서 김정숙 여사한테 빈곤 포르노라는 단어를 썼으면은 민주당은 가만히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자기 진영을 보고 조금 이렇게 강경 지지층을 보고 한 발언이고 이렇게 반발하고 이런 건데 이런 것들은 조금 어떤 정치적 파장을 고려해서 좀 자제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야당 입장에서도 저런 것이 이제 정치적으로 득이 될까 좀 의구심은 드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진일 뉴스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느 때보다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여러분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발표된 통계청의 조사 결과를 보면 33.3%, 그러니까 국민 10명 가운데 단 3명만 우리 사회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단순히 안전 한가에 대한 질문의 긍정 답변은 앞선 조사보다 1.5%포인트 늘었지만 과거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5년 전과 비교해서 안전해졌다라고 답한 비율은 2년 전보다 6.5%포인트나 감소한 25.5%에 그쳤습니다. 앞으로의 전망도 그리 밝지 않습니다. 5년 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안전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32.6%로 역시 10명 중 3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 때문에 우리 사회가 불안하다고 생각할까요? 이번 조사에서는 신종질병이 불안 요소 1위로 꼽혔습니다. 2019년부터 계속된 코로나19 대유행 속에 2020년에 이어 올해도 1위에 올랐는데요. 뒤이어 국가안보와 범죄 발생, 경제적 위험 순이었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지난 5월에 조사돼 이태원 참사 영향은 반영되지 않았는데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 2014년 국민의 14%가 불안 요소로 뽑은 인재라는 응답은 이번 조사에서는 8%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라 응답이 다른 점도 눈에 띄는데요. 남성은 국가 안보를, 여성은 범죄 발생을 두 번째 불안 요인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밤에 혼자 걸을 때 불안하다고 응답한 여성은 44%로 남성 응답 15.1%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았습니다. 재난이나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행동 요령을 알고 있는지에 대한 긍정 답변은 대체로 높았지만 대부분 지난 조사보다 비율이 줄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관심이 높아진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방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도 조금 낮아졌는데요. 이번 참사로 여실히 느꼈듯 안전에 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통계청의 사회조사는 이 밖에도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조사하는데요. 결혼에 대한 조사 결과도 흥미롭습니다. 국민의 절반이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조태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8월 새로 태어난 출생아는 2만 명대 초반에 그쳤습니다. 반대로 세상을 떠난 사람은 3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인구가 한 달 동안 8천 명 넘게 줄어든 겁니다. 벌써 34개월 연속 인구 자연 감소입니다. 인구 감소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지만 결혼에 대한 인식은 갈수록 악화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꼭 해야 한다거나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국민은 전체의 50%에 그쳤습니다. 2년 전 조사 때보다 1.2%포인트 낮아졌습니다. 반대로 결혼하지 않아도 좋다는 응답은 비중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가장 큰 이유는 역시 돈이었습니다. 결혼 자금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28.7%로 가장 많았고 고용 불안정과 결혼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는 점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결혼을 해야 한다는 추세는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며 2008년 68%에서 2022년 50.0%로 감소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상관관계가 높은 것을 보아 최근 저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결혼하지 않더라도 같이 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결혼하지 않아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4.7%로 나타나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이혼과 관련해서는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중립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전체의 절반에 달했고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은 27%로 줄었습니다. YTN 조태현입니다. 반세기 만에 무인 비행으로 달 탐사에 나서는 아르테미스 1호가 발사됐습니다. 미국 항공우주국은 우리 시각 오늘 오후 3시 47분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 발사장에서 아르테미스 5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렸습니다. 기술적인 문제로 당초 발사 예정 시각보다 43분 늦어졌습니다. 나사는 발사를 앞두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사팀이 예정된 30분간의 홀드를 연장했으며 통신과 추적 장치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지난 8월 말부터 로켓 엔진의 온도 센서 결함과 수소 연료 노출, 허리케인 등 기상 문제로 모두 4차례 연기된 바 있습니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는 2차례 사전 준비를 통해 오는 2025년 2명의 우주 비행사를 달에 보냅니다. 1972년 아폴로 17호 이후 50여 년 만에 인류가 달에 복귀하는 건데요. 이번엔 미국 단독이 아닌 다른 나라와의 협력을 통해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김진두 기자입니다. 인류 최초로 달에 발을 디딘 우주인 닐 암스트롱. It's one small step for man, one giant leap for mankind. 아르테미스는 미국이 50여 년 만에 달에 복귀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아르테미스 1으로 불리는 이번 임무는 우주선이 달 궤도에 머문 뒤 지구로 귀환하는 것인데 새로 개발한 우주선 오리온과 SLS 로켓의 성능 검증이 주 목적입니다. 2년 뒤 아르테미스2에는 4명의 우주 비행사가 달 주위를 선회한 뒤 복귀하는 유인 우주 비행이 이뤄지고 이어 2025년에는 여성을 포함한 우주 비행사 2명이 달 남극 지역에 착륙해 일주일 동안 머물다 귀환하는 최종 임무가 진행됩니다. NASA's Artemis program will pave the way for humanity's giant leap. Future missions to Mars. There's no doubt that we are in a golden era of human space exploration. 냉전 시대 달 탐사를 위한 아폴로 사업은 미국이 단독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여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르테미스는 국제 협력으로 진행돼 비용과 기술적인 부담을 크게 줄였습니다. 미국은 캐나다와 일본 등 세계 20여 개 국가와 아르테미스를 위한 협정을 맺었고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에 참여했습니다. 그 위험 요소를 분산을 하고 경제적으로 그 어려움을 좀 이렇게 좀 분산을 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그 다국 여러 나라가 참여하는 그런 그 국제 협력 체제를 갖추게 됩니다. 달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단위 위에 실려 있는 나사의 섀도우캠이 한미 우주 협력의 상징물입니다. 섀도우캠은
물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영구 음영 지역을 샅샅이 살피고 아르테미스의 착륙 예정지 확보에도 나설 예정입니다. 아르테미스의 최종 목표는 달 궤도의 우주정거장을, 달 표면에 기지를 건설하는 것, 달 자원을 선점하고 외계 탐사의 전진 기지를 확보한다는 점, 이 과정에서 첨단 기술을 획득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가 국제 협력을 통해 달 탐사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네, 세계 3위의 가상자산 거래소인 FTX 파산 신청 여파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직접 피해는 물론 가상자산 시장과 기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도 더불어 높아지고 있는데요. 대책 요구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 쇼미더경제에서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이 세계 3위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라고 하는데 처음에 이제 재무 건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고 나서 이 파산 신청 있기까지 며칠 걸리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순식간에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지금 전체 이제 가상화폐 시장도 좀 휘청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이 가상화폐 시장의 리스크를 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계기이기도 한데 일단 어떻게 이 발생하게 된 건지 좀 경위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죠. 예, 이 설립자인 샘 뱅크먼 브리드라는 친구는 원래 이 FTX라는 거래소를 설립하기 전에 코인 투자 전문 회사인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를 먼저 설립을 했습니다. 네. 그 코인 투자 전문 회사를 통해서 돈을 번 걸 가지고 이 FTX라는 거래소를 설립하게 된 건데요. 예. 근데 이 거래소를 세계적으로 단기간에 그 굉장히 규모감 있는 거래소를 키우기 위해서 이 FTX라는 거래소가 자체 코인인 FTT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걸 통해서 이제 대규모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 FTT라는 코인을 누구에게 대여를 해줬냐면 자신이 원래 설립했던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에다가 이 FTT라는 코인을 대여해줘요. 예. 그랬더니만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는 이 대여받은 이 코인을 담보로 해서 금융권으로부터 실물인 달러를 대출받습니다. 그럼 이렇게 대출받은 달러로 다시 뭘 했느냐? FTX 이 거래소의 코인인 FTT 코인을 다시 산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면 자신이 발행한 코인을 실물 부분에서 달러로 바꿔서 자신의 코인을 다시 사니까 그 코인의 시세가 다시 올라가겠죠. 네. 그러면 자신들의 담보력이 더 커지니 바로 이러한 선순환 구조를 그리면서 이 회사를 단기간에 크게 붐업을 시킨 겁니다. 그러다가 바로 FTT 코인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단기간에 큰 파산이 일어났고요. 이러한 것은 사실 전통적인 금융권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거래 행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바로 이 코인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와 법이 없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편법들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체 발생시킨 코인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이렇게 조달해오는 이런 행태. 네. 이 자체는 뭐 불법인가요, 아닌가요? 이건 괜찮죠. 그건 근데 그 괜찮습니다. 자금으로 네. 자기 거를 또 사는 거는 이제 불법이죠. 편법이다. 예. 예.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증권거래소 같은 데서 자금 운영도 이제 계속 하는 셈이거든요. 그러니까 증권거래소가 이제 은행 역할도 하고 뭐 증권사 역할도 하고 뭐 예. 그런 셈인 건데. 네, 맞습니다. 아무튼 생각하면 좀 이해는 좀 안 가는데요. 게다가 이제 그 내역까지 좀 불투명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여튼 좀 그 가상화폐 시장의 특이점과 좀 연관된 그런 그 리스크가 아닌가 싶은데 일단 이번 사태로 인해서 피해를 입을 그 투자자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애초에는 10만 명이라고 하다가 오늘 기사를 보니까 그거의 한 10배 이상일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예, 일단 전통적인 금융 당국에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면 금융 실명제 등이 있기 때문에 피해 규모를 확실하게 금방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어떤 뭐랄까요? 거래 숫자가 몇 개고 그리고 거래 주체가 몇 명인지를 명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거래소들마다 어느 나라에서 얼마나 거래를 하고 있고 또 누가 얼마나 거래를 했는지를 트래픽이라고 해서 예. 데이터가
얼마나 거래 양이 많아졌는지만 가지고 간접적으로 추정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 규모에 대한 숫자도 이렇게 천차만별로 이제 보도가 되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이 FTX 이것으로 인한 피해가 단순히 개개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부 펀드라든가 의미 있는 펀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으로 일본의 소프트뱅크가 발행하고 있는 비전 펀드도 이 FTX에 상당한 투자를 했었었고요. 예. 그리고 캐나다 온타리오의 교사 연금 펀드입니다. 이것도 국부 펀드에 해당되는데 예. 이것도 투자 금액의 상당 부분을 유실할 상황이고 싱가포르 국부 펀드도 여기다 투자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게 개인들의 소액 어떤 뭐 대출 또는 아니면 그런 금융 코인 투자가만 영향이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런 국부 펀드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건 분명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전통적인 금융 시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바로 그런 이유에서 나온 거군요.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FTX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기존의 금융 시장과는 좀 다른 원리로 이제 이 작동이 되던 그런 이제 가상화폐 시장인데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맡기게 되면은 그 예금자의 이제 보호가 되는데요. 네. 원금은 보호가 되는데. 자, 이거는 예치금 보호를 받지 못하는 거죠, 이거? 맞습니다. 예. 사실 정확히 말씀드리면요, 이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암호화폐는 본인이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직접 구매를 할 수도 있습니다. 네. 흔히 채굴이라는 하는 방법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 거래소라는 것은 일반인들이 다소 IT 지식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주식처럼 편하게 코인들을 사고 팔 수 있는 걸 대행해주겠다라는 업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실제 내가 맡긴 돈으로 분명 거래소에서는 내가 원하는 코인을 몇 개 사줬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실제 이 거래소가 그 코인을 실제 샀는지 안 샀는지는 사실은 확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FTX가 실제 코인을 구매하지 못하는 일들도 발견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때문에 국내 코인 업체들은 부랴부랴 우리는 앞으로 고객이 예치한 돈으로 어떤 코인을 어떻게 샀는지를 하나하나 전부 다 공개하겠다라는 걸 뒤늦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네. 일단 이제 고위험 투자 상품이니까요. 이 예치금이 보호받지 못하는 건 어찌 보면 뭐 당연할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이제 이 고객의 예치금에 대한 일종의 이제 보호 장치랄까, 아니면은 이제 그 감시 장치랄까 이런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면은 이 투자자의 규모도 알 수도 없고, 예. 그리고 이 투자자가 예치한 돈을 이 사람들이 몰래 끌어다가 다른 데 운영을 했는지 그것도 불확실하고 이런 거죠. 맞습니다. 예. 사실 일부 사람들은 이렇게도 평가하세요. 이게 고위험 상품이다 보니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쪽 분야가 이렇게 제도적 미비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한 것이니 이건 투자자 개인의 책임이지 국가가 어떻게 모든 부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이건 그렇지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FTX라고 우리나라도 아니고 외국 거래소가 하나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니까요. 당장 우리나라 코인 거래소의 일일 그 코인 거래 매매량이 20% 가까이 급감했고요. 네. 그리고 직접 그 문제가 됐던 FTT 코인이 아닌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0% 급락하게 됩니다. 그럼 이러다 보면 쉽게 얘기해서 코인 거래소들 중에서 그냥 나름대로 운영했던 곳들 중에서도 어떤 곳은 갑자기 쉽게 얘기해서 건전한 어떤 신뢰가 깨지면서 급격하게 경영이 위축돼서 또 다른 파산을 일으킬 수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다시 정상적인 금융 시스템까지 악영향을 주거나 사회 전반에,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고위험 상품이니까 그들의 책임이고 제도적인 장치는 없어도 된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좀 아니란 생각인 거죠. 네. 이렇게 이제 거래소 자체가 파산되면서 거기 투자했던 금액을 전부 다 투자자들이 날려버리는 그런 좀 황당한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더해서 설상가상으로 해킹까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산 신청 직후에 우리 돈으로 한 8,700억 원 정도의 돈이 사라졌다고 하는데요. 이건 왜 그렇습니까? 예, 통상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상황에서 금융 거래를 하고 있는 금융회사들 같은 경우는 해킹에 대한 보안이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것도 국가 당국에서도 2중, 3중으로 다시 한번 백업을 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TX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런 금융권의 제도적 보안 안에 들어간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회사가 어려워지니까 보안 시스템을 유지 관리하는 인력이라든가 이런 시스템 자체가 쉽게 얘기해서 구멍이 뚫린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 이렇게 해킹에 쉽게 노출이 됐고 이 틈을 타서 이렇게 8,700억 원이나 해당되는 어마어마한 해킹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네. 일단 이제 국내에서도 이번 사태를 주시하고 있고요. 금융당국에서도
여기에 대한 어떤 그 피해자를 좀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좀 고심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어떤 그 제도적인 보완책이 지금 아직은 이제 입법 단계에 있는 거죠, 국내에도? 예, 맞습니다. 근데 좀 안타까운 것은 벌써 1일 거래량이 수십조 원에 해당되는 만큼 성숙 단계에 와 있는 그 코인 시장에서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인 장치가 너무 속도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이렇다 할 법안도 제대로 마련된 것들이 없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지금 FTX 코인 거래소가 파산을 하면서 어떤 일까지 전개됐었냐면 오히려 국내 김치 코인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자체적으로 그 발행되는 코인 일부하고 또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해서 한국에서의 코인의 시세 가치는 더 올랐습니다.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이 코인을 투기성 투자의 대상으로 보면서 적극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심리들이 더 크다는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그 FTX가 파산하면서 국내 거래소에 코인이 예치된 숫자가 더 급증했습니다. 이 얘기는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적지 않은 사람이 이 코인을 투자의 대상 또는 투기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예. 따라서 관련 당국에서 이런 코인 시장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는데 조금 더 속도를 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사실 이번에 FTX 사건에서도 보셨듯이요, 이런 시장에서 편법으로 활용하는 것은 기존 금융권에서 제도적으로 막아놨던 여러 가지 루트들을 여기에는 그게 없구나, 그렇다면 이 편법을 사용하면 되겠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 좀 전에 FTX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일종의 이런 거거든요.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담보로 잡아서 달러를 얻었는데 그 달러를 가지고 다시 삼성전자 주식을 또 사는 거예요. 그럼 삼성전자 주식이 또 올라가겠죠. 그럼 그게 담보력이 더 높아지니까 또 달러를 더 얻을 수 있고, 이런 걸로 해서 뭔가 규모를 키우는 이런 편법이 국내에서는 사실 안 되는 거거든요. 불공정 거래군요. 예. 네. 그런데 이게 여기에서는 제도가 없다는 걸 기존의 금융권을 공부한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빈틈을 이용해서 이러한 편법적인 방법의 경영을 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 기존의 금융권에서 우리가 적용했던 제도를 여기에도 빨리 도입할 필요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일부 거래소는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것도 앞으로 좀 도움이 되겠죠? 자체적으로 공개하기 때문에 네. 그게 또 무조건 믿을 수 있는 것은 믿을 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닙니까? 또? 예. 그렇군요.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이 가상화폐 시장 앞으로도 이제 계속 성장할 가능성은 있는데요. 그럼요. 리스크도 이제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굉장히 좀 면밀하게 함께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정호 명지대 특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 선수가 카타르 도착 첫날부터 보호 마스크를 쓰고 팀 훈련에 참여했습니다. 밝은 표정으로 함께한 캡틴과 함께 선수단 전체의 사기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타르 도하 공항에 도착한 지 10시간도 채 안 된 시간, 축구 대표팀 주장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훈련장에 모습을 나타냅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료들과 반갑게 인사도 하고 환한 미소와 함께 단체 사진 촬영에도 임합니다. 곧이어 시작된 오전 훈련, 손흥민은 도착 첫날 휴식을 취할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라운드에 섰습니다. 얼굴의 절반을 덮는 검정색 마스크를 쓰고 구슬땀을 흘리는 모습에 국내외 취재진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손흥민은 무더운 날씨에 땀이 흘러내리는지 연신 마스크를 고쳤으며 훈련에 동참했습니다. 생각보다 되게 편안해서 나쁘지 않았던 것 같고요. 영국에서 썼을 때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날씨 때문에 마스크를 만지는 이유가 사실 사람의 이제 얼굴 형태가 계속 다르고 또 붓기도 많이 빠지고 어느 날은 또 조금 더 부어 있고 하다 보니까 손흥민은 러닝에 이어 동료들과 패스를 주고받는 등 20여 분 동안 가볍게 몸을 푼 뒤 부상 중인 김진수, 황희찬과 함께 재활 치료를 받았습니다. 카타르 오기 전날에 제가 훈련을 진행했는데 거기서도 분명히 거의 스프린트까지 진행을 했었었는데 거기서도 그렇게 크게 문제 없이 잘 진행이 됐었어서 뛰는 데는 지금은 전혀 지장이 없는 것 같습니다. 팀의 주장이자 핵심 공격수인 손흥민이 밝은 표정으로 훈련에 동참하자 대표팀 전체의 사기도 크게 올라간 분위기였습니다.
볼을 차는 훈련을 했다는 점에서 오는 24일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 출전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캡틴 손흥민이 우리 대표팀의 마지막 퍼즐을 채운 가운데 완전체가 된 벤투호는 이제 본격적인 월드컵 준비에 돌입합니다. 카타르 도하에서 YTN 허재원입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내일 치러집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 세 번째 수능입니다. 올해 응시생은 지난해와 비슷한 50만여 명으로 졸업생 응시 비율이 26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수능 전날 표정 장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3년간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받아온 교실. 수험표를 받아든 학생 표정은 마스크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긴장까지 감출 순 없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가벼운 포옹으로 마지막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내일을 위해서 일찍 자야 되죠. 일찍 자고 이제 자기 전에 해왔던 거 정리 한번 하고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50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 줄었습니다. 재수생을 비롯한 졸업생과 검정고시생 비율은 30%를 넘기며 26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저는 아르바이트를 같이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그냥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많이는 못하고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후 3년째 응원전 없는 수능. 대신 온라인 응원이 자리 잡았습니다. 3학년 선배님들 수능 다 푸시고 오세요. 1등급 가자! 이번 수능 이만희 응원해! 교육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별도 시험장 110곳과 병원 시험장 108개 병상을 마련한 가운데 수능 전날 0시까지 확진 수험생 수는 2,30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수능 당일 증상을 보이는 학생은 일반 시험장에 있는 분리시험실 2천여 곳에서 시험을 치를 수 있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올해 수능일에는 영하권의 입시 한파는 없지만 아침과 낮 기온 차이가 무척 크다고 합니다. 특히 아침에는 안개가 짙게 끼고 초미세먼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수험생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혜연 기자입니다.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수험생들에게 입시 한파는 반갑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을 더 위축시켜 제 실력을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10년간 수능일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 해는 모두 4차례, 2019년에는 한파특보까지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다행히 입시 한파가 없겠습니다. 수능일 서울 아침 기온은 6도, 낮 기온은 17도로 예년보다 3, 4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일교차가 10도 이상 무척 크게 나겠습니다. 수능일에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아침 기온은 지표 냉각에 의해 떨어지고 낮 기온은 햇볕에 의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나타나겠습니다. 따라서 경량 패딩이나 모직 외투 등으로 아침에 쌀쌀한 날씨를 대비하고 낮 동안에는 외투를 벗고 셔츠에 카디건으로 시험을 치르는 게 좋겠습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길은 조금 서두르는 게 좋겠습니다. 아침에 짙은 안개가 끼면서 차가 제 속도를 내기 힘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호흡기가 예민한 수험생이라면 미세먼지에 대한 대비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개의 중국발 스모그가 겹치면서 서울을 비롯해 서쪽 지방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호흡기가 약한 수험생들은 KF80 이상의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보온병에 따뜻한 물이나 차를 준비해 호흡기를 보호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월간 뉴이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학교를 주제로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 다룹니다. 민대용 PD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회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시작된 게 1993년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올해가 딱 30년째인데 지난 30년 동안 이 수학 능력 시험의 이 내용 자체는 뭐 많은 변화가 있었겠지만 대입에서 이제 수능의 위상은 여전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대로 첫 수능이 치러진 지 30년이 됐는데요. 여전히 대학 입시의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행 대학 입시는 정시와 수시 전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수능 성적만을 기준으로 학생을 선발하는 정시 전형은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추세를 보면 정시 비율은 지난 2004년 56%에서 올해 22%까지 감소하는 등 줄고 있고요. 반대로 수시 전형 비중은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 대학이 수시 전형에서도 일정 수준 이상의 수능 성적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여전히 수능이 대학 입시에서 차지하는 영향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올해로 30살이 된 수능, 어떻게 변해왔고 또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특별한 분들을 통해 의미를 찾아봤다고요? 네, 30년 전 수능이 어떤 취지로 생겨났는지, 당시 수능은 어땠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수능을 개발한 초대 평가 원장과 첫 수능을 본 수능 1세대 수험생 등을 만났는데요. 이들을 만나 수능의 의미와 또 수능의 변화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등 다양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각 고사장은 응원 나온 선후배들의 함성 소리로 긴장이 지나쳐 눈물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시험 시간이 임박하자 경찰의 순찰차와 헌병 오토바이도 함께 바빠졌습니다. 단순 암기식의 공부나 쪽집게 과외가 더 이상 효과가 없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시험 볼 때 기존에 했던 학력고사와 너무 달랐기 때문에 당황스러웠어요, 사실은. 네. 어떤 친구들은 좋았다는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들은 망했다는 친구도 있었고. 언어 영역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지금 생각하면 일종의 지능검사 형태였고 수리 영역이라고 하는 건 뭐였었는가 하면 예를 들면 3, 6, 9 하면 보통 고담이 12가 들어가잖아요. 3씩 차이가 나니까 그때 10이 들어갈 자리를 가려놓고 뭐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그런 능력이었습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실제로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와 과외 수업의 병폐를 감소시키는 데 제일 중요한 것은 대학에서 적격자를 선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소위 암기 능력이 있는 사람을 뽑는 것은 적격자 선발에 맞지가 않는다. 그러니까 암기 위주의 교육과 암기 능력 있는 사람을 뽑는 시험 제도를 바꾸는 게 필요하다.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300점 이상이면 서울대 지원이, 또 연고대 상위권 학과도, 지방 소재 국립대학은 지금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 재학 중이고 2019학년도 수능 만점자인 김지명이라고 합니다. 수능 자체가 사실 입시 전형의 100%는 아니잖아요. 수능은 입시 제도라기보다는 그냥 입시에서 평가를 위한 하나의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이름 자체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그래서 이제 대학에서 그 학생이 배울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거를 평가하는 시험인데 그 평가 도구로서는 되게 좋은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만들었을 때부터 그렇고 지금도 여전히 그 정신은 남아있는데 수능은 최소 전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서 쓰는 것이지 그것 가지고 당락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사회 초년생으로 뭔가 디딤돌을 만들 수 있는 첫 시험이 바로 수능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만약 시험을 망쳤다고 해서 그 수능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무수히 많은 기회가 있고 나는 여러 가지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시험을 못 치더라도 너무 절망하거나 힘들어하지 마라. 그 얘기는 꼭 하고 싶었어요. 네, 지금 여러 인터뷰 들어보셨습니다만 애초에 이제 수능을 개발한 초대 평가원장의 이 얘기를 들어보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당락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일종의 이제 최소한 그 전형을 위한 하나의 자료로 쓰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걸 들을 수 있었는데요. 그만큼 이제 수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뭐 여러 가지 그 엇갈린 시선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수능을 둘러싼 논란은 출제 방식을 포함한 시험 자체에 대한 논란뿐 아니라 사교육과 교육 불평등 문제 등 여러 층위의 사회 문제들이 엮여 있어 결코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크게 봤을 때 수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쪽은 수능이 상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평가라는 입장입니다. 전국 대부분 학생이 동시에 시험을 보고 시험 문제도 객관식 위주여서 평가 결과에 대해서도 이견이 적기 때문인데요. 논술, 면접 등 다면 평가의 경우 채점자의 주관이 크게 작용할 수 있고 사교육을 받지 않으면 실력이 크게 오르기 힘들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특히 봉사활동 등 교내외 활동 실적에는 이른바 학부모 찬스가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사는 지역이나 정보 접근성에 따라 학생의 편차가 클 수밖에 없는 다른 전형에 비해 수능이 객관적이고 공정하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디서 인터넷다라고 하는 게 학생의 능력인가? 부모나 다른 배경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료들을 공정하다고 말하기 어렵다. 학원을 다니던 과외를 받던 자기가 그걸 자기 거로 만들어서 자기 실력으로 보여줘야 되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같은 조건이 주어진 상태 속에서 성적 경쟁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성적 자료 가지고 선발하는 것이니까 공정하다고 말할 수 있다. 네, 공정성 면에서는 수능이 더 낫다 이런 주장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한계라든지 부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시험 방식 자체가 객관화된 평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다면적인 평가가 어렵다는 게 핵심입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능은 정답이 정해져 있는 오지선다형의 객관식 문제로 구성돼 있고요. 수학 과목만 주관식이 있는데 이 역시 풀이 과정은 보지 않고 정답만 평가합니다. 이 자체가 학생들에게 정답을 고르는 획일적인 사고만 요구할 뿐 학생들이 문제에 접근하는 창의력이나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애초 도입 취지와 달리 수능도 암기 능력만을 평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입니다. 전문가의 말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능 문항이 100% 다음 중 옳은 것을 고른 것은 이겁니다. 다양하고 창의로운 그런 융합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기를 원하고 있고 국가교육과정은 그렇게 추구하고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잣대로 지금 측정을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각자 다른 영역의 역량들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 잣대로 줄 세우는 거는 그거는 타당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없죠. 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공정성은 해치지 않으면서도 이 사고력과 창의력을 기를 수 있는 평가가 돼야 된다는 건데 자, 어떤 논의가 진행되고 있나요? 네, 나라마다 교육제도와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긴 하지만 해법을 찾기 위해 다른 나라의 시험을 좀 살펴봤습니다. OECD 38개 국가 중 캐나다와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 우리나라 수능과 같이 표준화된 입시 시험이 존재하는데요. 나머지 36개 국가 중 객관식 시험을 치르는 나라는 우리나라를 포함해 미국, 멕시코, 스웨덴, 일본, 칠레, 터키 7곳뿐입니다. 프랑스의 바칼로레아나 영국의 A레벨, 독일의 아비투어 등은 모든 문항이 논술이나 서술형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호주의 VCE 등은 객관식 문항과 서술형 문항이 섞여 있습니다. 또 OECD 회원국은 아니지만 이웃 나라인 중국 역시 가오카오라는 대입 시험이 있는데 객관식과 서술 혼합형으로 출제됩니다. 많은 국가가 학생의 사고력, 창의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논술, 서술형 문항을 대입 시험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또 객관식 입시 시험이 있는 미국이나 일본도 이 시험이 하나의 자격 기준일 뿐 입학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수시 전형이 확대되는 것도 수능을 자격 기준으로 삼아 다양한 입체적인 평가를 하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지난 2019년 대구와 제주도의 일부 고교에서는 논술형으로 교육하고 시험 보는 국제 바칼로레아 교육 시스템을 도입했는데요. 입시의 공정성은 입시제도 자체의 개선뿐 아니라 평가자나 평가 과정에 대한 사회적 신뢰 등 사회문화적인 변화도 필요한 부분이어서 입시제도가 어떻게 변화해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월간 유의저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다룹니까? 네, 월간 유의저 다음 시간에는 학생 인권에 대해 다룹니다. 현재 학교에서 지켜지는 학생 인권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 사례와 함께 현 주소를 짚어볼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대영 PD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